타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핫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신만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23일 금요일 아침 미국맘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격사입니다. 땡스 갓. 네, 프라이데이예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이면 조금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이니까 조금 살 것 같아. 원래 사장은 토요일 날 돈 나가는 게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사장 정도는 아닙니다. 네, 저도 사장이 됐지만 저도 금요일 좋았어. 네, 자, 즐거운 금요일 되기를 빌겠고요. 자, 이번에 저희 스폰해 주신 다모다라는 기업생애 주기, 이건 조금 어려운 책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건 귀담아 보고 있는데요. 제가 회사를 하면서 투자가 한 단계 조금 성장했다는 걸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작은 기업이지만 기업을 이끌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사장으로서 회사를 보니까 투자자의 눈으로 기업을 볼 때와 사장의 눈으로 기업을 볼 때 조금 달라요. 약간 사장의 그 어깨의 무게가 조금 더 큰데 투자자는 조금 가볍죠. 왜냐하면 유한 책임이니까. 뭐냐면 내 돈만 떼면 끝인 게 투자자니까. 근데 사장은 그렇지 않죠. 거의 무한 책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일지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더 정교해졌습니다. 투자자일 때보다. 투자자일 때는 조금 이렇게 약간 남의 다리 긁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 다리잖아요. 내 다리면서 내 다리를 긁어보니까 남들이 내 다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보여지죠. 기업을 이해하면 투자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경영학 관련된 그 일을 하시는 분이나, 그 다음에 경영학도, 그 다음에 전업 투자자가 되고 싶으신 분, 그 다음 본격적으로 투자를 업으로 할 거를 미래로 생각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좋은 책이에요. 일반인 분들한테 좀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책이, 한 번 더 기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조금 심화되는 과정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기업을 하실 분들에게는 좋은 책이다. 좀 어려워요. 분명히 얘기해서 좀 어렵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들 그동안 많이 빠졌던 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성장률도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핀비즈를 통해서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대부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타코가 나오면서 훨씬 더 신나게 타코를 즐긴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얘네들은 분기 성장을 만들어 갖고 곱하기 4를 해서 연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GDP 성장률 깜짝 놀래. 야, 이거 지금 중국이야, 얘네들? 중국? 4.4% 나왔어요. 3분기 3.8% 나왔는데 이번에 무려 4.4%가 나왔습니다. 와, 깜놀하는 수준이죠. 그다음 GDP 물가지수 3.7%, 그다음에 국내 총 생산 판매는 4.5%가 나왔습니다. 자, GDP 성장률이 4.4%. 우리는 올해 예상을 얼마 하고 있냐면 많이 올라서 2% 또는 2.2%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는 지금 이 큰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GDP가 큰 나라가 4.4%를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상당히 많은 부분은 AI이고 뭐고 이렇게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4. 자, 그런데 GDP 물가지수는 얼마? 3.7% 같이 나왔어요. 자,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에요? 기준금리는 내린다? 안 내린다? 기준금리는 많이 못 내린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자, 금리 테이블로 가봅시다. 진짜 그런가? 자, 금리 테이블로 가는데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선진국 국채금리 난리가 났으니까 이제 빠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제 어떤 문제 생긴 것이 회복이 됐다면, 이제 다시 본질로 돌아갔다면 빠져야 돼요. 자, 금리가 빠졌나요? 금리가 별로 안 빠졌어요. 안 빠지기는 10년 금리는 조금 올랐는데 4.25야. 제가 어제부터 미국 국채 좀 싸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좀 싸다. 4.20 가면 털으려고 그랬는데, 수익 실현하려고 그랬는데 4.20 가면 지금 하면 환백해 먹은 게 별로 없는데 4.25. 아니 금리가 내렸는데도 가격이 별로 안 오르더라고 진짜. 미국 장기물 국채 개인적으로는 좀 싸합니다. 원래는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죠. 제가 이렇게 중간에
심리적으로 밀렸지만 결국은 다시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나 지금 성장률이 4.4% 나왔으면은 여기서 연준 보고 금리 내리라고 하면 뭐죠? 우리 본격적으로 법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트럼프가 버블을 일으키려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정도 4%가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그 GDP 물가지수 3.7% 나왔는데 실제 물가지수가 고공행진을 하면 이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자, 아니면 자, 오늘 PCE 가격 지수, PCE 물가지수 나왔습니다. 자, PCE 물가지수 보면 개인 2.8,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헤드라인 2.8 나왔고요. 근원 2.9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근원 개인 소비 지출 10월치는 3분기가 그렇게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근원 개인 소비 지출 10월치는 2.7%가 나왔습니다. 전월비는 0.2%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분기별이고 10월이고 이제 11월치도 또 나와야 되는데 11월치는 뭐 2.7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게 이렇게 낮으면 그럼 금리 내릴 수 있지 않겠어요라고 누군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이게 낮느냐는 거를 한번 점검해야 돼요. 자, 2.7, 2.8, 2.9 뭐 요 부분 어딘가가 낮은 인플레이션이냐? 애매하죠. 연준의 목표 물가지수는 몇 %라고? 2%입니다. 2%. 자, 그러면 2.3% 하면 그래 안정됐어라고 얘기하겠지. 2.2% 그럼 다 됐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지금 너무 금리가 높고 제약적이니 금리는 내리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2.5%는요? 이쯤이면 금리 좀 더 내려야죠. 콜금리가 3.25면 됩니까? 지금 2.2, 2.5 나오는데 좀 한 번 더 내려야죠.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7, 2.8, 2.9는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상식적으로. 우리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지만 경제 전문가라고 딱 맞힐 것도 아니고 그냥 오히려 실생활에 있는 사람들의 느낌이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2.7, 2.8, 2.9%의 물가가 나오는데 기준금리가 지금 얼마야? 헷갈린다. 3.75, 3.75죠. 3.75. 이게 맨날 기억이 안 돼. 근데 어쨌든 여기서 더 기준금리를 내려야 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전보다는 힘이 약해지겠죠? 근데 자, 성장률이 4.4% 나왔단 말이야. 성장률이 저렇게 나오면 물가 지수는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준비는 되어 있는 거거든요. 성장이 잘 돼서 사람들이 돈을 잘 벌면 물건값을 올리기 쉽지.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연준이 그게 뻔히 보이는데 금리 내리세요 하면 내리겠어요? 그거 좀 애매해요. 애매하다는 거예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좀 애매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장기물 국채 금리와 선진국 주요국의 장기물 국채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다른 회색 코뿔소가 나왔어요. 그동안에는 일본 엔이 회색 코뿔소다는 얘기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금리 상황과 일본 엔화의 금리의 상승과 엔화의 강세라는 이 조합이 다시 터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 왔는데 하나의 또 다른 회색 코뿔소가 왔으니 이것은 뭐냐면 선진국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떨어질 기미가 없더라. 이 말인즉슨 소위 말하는 무위험 자산 값이 금리가 수익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위험 자산 수익률은 그보다 훨씬 높지 않으면 위험 자산에 대한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렵나요? 너무? 이 얘기가? 너무 어렵나? 쉽게 얘기하면 채권 금리 높으면 주식 안 산다라는 얘기예요. 주식 살 유인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채권 금리가 왜 이렇게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을까를 봤을 때 하나 떠오르는 건 어제 덴마크에서 일부 팔았다는 뉴스 있잖아요. 근데 이미 지난 얘기긴 하지만 캐나다 온타리오주 교직원 연금이 온타리오주의 교직원 연금이니까 사이즈가 그냥 그렇겠죠. 미국 달러 및 미국채 위험 노출을 축소했다. 그래서 작년도 1분기에 달러 위험 노출을 줄인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캐나다 온타리오주 교직원 연금의 수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다른 교직원 연금 수장하고 친할까 안 친할까? 친할 수 있겠죠?
그죠? 같은 동종업계니까. 그러면 이런 거죠. 딱 맞나. 조지 이사장, 조지 이사장, 안녕. 요즘에 저 미국 국세 좀 줄였다면서, 왜 줄였어? 그거야 뻔하지. 저 하는 거 봐봐. 쟤네 금리 안 내려가. 지금 저 자동차 차고 밑에 내려갔다가 밥 한 끼 먹고 와봐요. 물가 안 내려가요. 저 어려워 계속.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서 다른 나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지, 정말이야? 우리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군.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정황이 가능성이 없진 않아 보여요. 상상의 나래를 펴한 건데, 자, 미국 국채에 대한 어제도 어디지 JP 모건인가 어디서 얘기했지만 근원적 고민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없지만 몇 억밖에 없지만 그거를 그냥 파는 게 낫겠다. 그냥 환차익이나 먹어야 되겠네.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이 구석탱이 저 변방에 구석탱이에 있는 골방에 있는 아저씨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선진국의 장기 국채 금리는 하나의 회색 코뿔소라고 상정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1번에 대한 중계를 해드렸고 1번 엔화에 대한 중계도 해드렸는데 그것도 같이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아까 다시 한번 채권 테이블을 다시 한번 보죠. 채권 테이블 보시면 1번 채권 테이블 한번 보셔야 되겠죠? 1번 채권 금리 어떻습니까? 내렸죠? 내렸는데요. 많이 내렸습니까? 네, 많이 안 내렸죠. 그쵸? 예. 선진국 채권 그다음에 10년물 독일 국채 금리. 제가 그때 독일 국채 왜 안 내리죠? 했잖아요. 어제 오후에. 이상하죠? 네. 이거는 그래서 항상 기억은 해 두셔야 되는 변수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죠. 자, 그러면은 환은 어떻게 됐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정이 되면서 미국 달러 가격이 뚝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달러 가격이 뚝 떨어졌고 유로 가격이 큰 폭으로 반등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강세를 못 갔습니다. 엔화 강세를 못 갔고 반면에 어제에 이어서 원화는 단기적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N1은 100엔당 924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 원자재 가격도 한번 볼게요. 네. 원자재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보시면 그 WTI는 조금 빠졌고요. 반면에 금, 은, 구리 자, 미쳤습니다. 그냥 가는 거네. 네. 와, 이번에 진짜 초유의 일이 벌어지네요. 보통 과거 20년 동안 경험해 왔던 거하고는 새로운 길이 열렸네. 완전히 틀렸네. 결국은 통화가치 하락이라는 게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네. 예전에 우리가 금가격 이 정도 오르고 금가격 오를 때 마지막에 슈팅 단계에서 은가격 오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완전히 보기 좋게 완전히 개박살 난 건데 지금 과거 데이터 값을 가지고 미래에 적용을 한 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지금. 와, 은가격 미쳤다, 그죠? 뭐 채굴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뭐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이건 그냥 이 정도 아니 채굴이 안 된다고 갑자기 지난달에 70달러 하던 게 다다음 달에 95달러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금융시장에 들어오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2008년 이후 늘어났던 양적 완화의 규모가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이상 줄이지 못하고 또다시 붐업을 시켰던 것, 그리고 단순히 은행권에만 머물렀던 총통화 증가가 재정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쏟아져 나왔다라는 점, 그로 인해서 통화 증수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2008년도에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통화 가치의 하락이 목도되는 상황들이 2021년 이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고, 통화가 2배로 증가했으니 돈값이 반값이 되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반영은 못하니 시차를 두고 그걸 계속 반영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가치의 하락을 피해서 캐시는 에셋으로 자산으로 이동을 했고, 그래서 모든 자산 가격이 상승한 부동산
아니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그리고 이제는 비철금속까지 조차도 오르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최고의 약자는 월급쟁이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기 일 열심히 해서 거기서부터 어떤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자금을 받고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삶의 여유를 즐기며 이렇게 살면 참 좋은데, 근데 인류 역사상 그냥 돈벌이로 되게 좋았던 시절이 그렇게 많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는 산업사회와 시계가 생기기 전에, 즉 철도가 생기기 전에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래도 먹고 살고 여유는 있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고, 네. 자, 저거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 나왔습니다. 20만 명 나왔고요. 그 다음 사주 평균은 20만 1,500명으로 지난주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연속 실업자 수도 187만 5천에서 184만 9천으로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몇 가지 기업들 이야기 중에 오늘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회사는 두 회사인데요. 테슬라입니다. 오늘 테슬라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스위스 다보스 포럼, 옛날에 하품나 머스크가 얘기했던 그 하품나 하던 다보스 포럼에 머스크가 가서 이제 막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하고 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주인공이 안 되면 하품나 이러시는 분이야, 그죠? 그런데 대담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일반 대중에게 내년 말쯤이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머스크 타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로봇택시 얘기한 게 한 5년 전쯤인 것 같아요. 네, 5년 전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말쯤이니까 한 내후년 말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한두 대는 내년 말쯤에 되겠죠. 몇 대는. 그건 충분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중요한데요. 요 다음.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이미 공장 내 단순 작업에 일부 활용되고 있다면서 올해 말에는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라고 자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 났어요? 진짜 미안하게도 나는 아틀라스가 생각났어. 이거 뭐야? 옵티머스가 공장 내 작업을 도와준다고? 그럼 조금 더 복잡한 작업을 한다고? 근데 아틀라스도 그때 영상으로 보여준 게 짐 옮기는 거 단순 작업은 했잖아. 그럼 큰 차이가 있는 거야? 갑자기. 근데 저는 여기서 무슨 연상이 들었냐면, 옵티머스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나? 아틀라스하고 비교될 정도인가? 우리가 생각했던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훨씬 더 대단하고 진짜 안드로메다적 그런 거여야 할 것 같은데, 공장에서의 작업을 도와주는 건 아틀라스 될 것 같은데, 그럼 옵티머스 겨우 그건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저도 제가 제 머릿속에서 이 튀어나가는 생각이 진짜 신기해.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지? 엉뚱해. 네. 어쨌든 요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옵티머스가 이제 나온다고 했고, 자, 옵티머스 밸류에이션이 테슬라에 분명히 있죠. 요거는 테슬라 밸류에이션이 맞죠. 테슬라가 만드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다음 달 감독형 FSD 승인을 기대하고 있으며, 중국도 비슷한 시기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몇몇 도시에서 로봇택시 서비스를 시작했고, 올해 말까지는 미국 내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로봇택시가 보급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한때 저기 누구야? 트럼프하고 좀 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가 이제 방해는 되지는 않는 상황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좀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좀 운전 안 하면서 저절로 가는 차를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텔이 시간에서 지금 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실적을 발표했는데, 가이던스는 충족을 했어요. 그러나, 실적 자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정확하게는 실적 자체가 안 좋았다기보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주가가 오른 것만큼 실적이 안 나왔어. 그래서 주가가 지금 시간외에서 급락하고 있는 일단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현재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현재 주가는 얼마의 실적을 반영하고 있을까요? 얼마의 실적?
그냥 무조건 좋다 하지 말고 좋아, 좋아. 좋은 줄 알아. 그 계산을 해야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900조가 됐고, 그래서 그 우선주까지 하면 1000조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900조로 계산을 해보죠. 900조. 그럼 한국의 평균으로 따져보면, 시가총액 900조면 순익 기준으로 90조는 나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90조는 나야, 순익 기준으로. 아, 좋아. 봐줄게. 영업이익 기준으로 90조는 나야 됩니다. 예,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아무리 못해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90조가 나야 되고, 그 90조가 3, 4년 유지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아, 이거 저기요. 삼성전자 얘기 드린 거예요. 삼성전자. 네? 지금 900조니까 순익 1년에 90조 나와야 되고, 정 안 되면 영업이익이라도 1년에 90조 나와야 되고, 이게 유지되어야 해요. 3, 4년간. 이게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올해 지금 130조에서 150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자, 그래서 핵심은 3년 후에도 90조 이상이 나오면, 3년 후에도 90조 이상이 나오면 주가 더 올라갑니다.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네. 이건 너무나 확실해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전 잘 모르겠어요. 네. 아니, 안 된다는 모르겠어가 아니고 진짜 몰라요. 3년 후는 진짜 완전히 모르겠어요. 진짜 완벽하게 몰라요. 더 올라갈지 더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하는데, 이미 6개월 전에 삼성전자가 이 정도 실적이 낼지를 다 틀렸던 사람들입니다. 6개월 전에 완벽하게 다 틀렸어요. 그때 40조부터 80조 사이에 있지 않았나? 네. 자, 그 말인즉슨 언제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전망은. 네, 그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 업자로서의 밸류에이션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업자로서 얘들은 그 돈 맡아서 돈 운영하는 애들은 도대체 기업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저희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올해는 충분하네. 우리는 충분하네. 지금 130조 보수적으로 잡아도 120조는 나올 거. 아니야. 아주 보수적으로 잡으면 100조 정도는 나올 것 같으니까 분위기 보니까 이번에 분명히 지난번에 20조 나왔으니까 이번에 분명히 적어도 25조 나올 거고, 그럼 영업이익 25조보다 더 나오는 다음 분기에 나올 테니까 그러면 100조는 넘게 나올 거고, 100조 넘게 나올 거면 올해는 뭐 아무 문제가 없구나. 근데 내년은 어떻게 되지? 내년 분위기 보니까는 상반기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번 분기에 30조 나오면 120조니까 내년도 상반기까지 계산해가지고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계산을 머릿속으로. 예, 다 러프합니다, 여러분. 딱 떨어지는 건 없어요. 딱 떨어뜨려봐야 필요 없어요. 안 맞아. 정확하게 해봐야 안 맞아. 네, 여기서 정확한 게 어디 있어? 정확한. 삼성전자 임원도 자기네 다음 분기 실적, 다음 분기까지 모르겠다. 근데 다다음 분기 실적 얼마 나올지 정확하게 예측 못합니다. 네. 네, 아시겠죠? 그건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현대차 가볼까? 자, 현대차 이제 100조 됐죠? 네, 현대차 100조가 됐습니다. 자, 현대차가 108조인데, 이제 현대차가 1년에 버는 이익이 얼마냐? 얘네 잠깐만. 1년에 얼마 벌었냐? 어디 갔어? 영업이익이 26조? 25조? 네. 25조쯤 버는 거죠. 당기순이익이 22조. 네, 22조에서 27조 사이네요. 자, 27조. 잠깐만. 다시. 연간 15조. 25조 아니네. 25조 아니네. 25조 못 벌겠네. 영업이익이 15조. 순이익이 한 13조.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13조. 108조. 13조에 108조. 그냥 밸류에이션 다 찾네요. 그쵸? 왜냐면은
자동차는 10배를 잘 안 주는 경향성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미국에서 10배 넘어갔지만 아무리 잘 줘도 10배 주기 좀 힘들거든, 자동차는. 그런데 이제 성장률이라는 거에 따라 이제 현대차는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냐면 옛날 자동차로 보면 다 찼어요. 오히려 비쌀 수도 있어요. 한 10에서 15%, 20% 비쌀 수도 있는데 어, 아까 지금 네, 옵티머스 로봇 얘기 드렸잖아요. 갑자기 이거 상대 비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절대 비교를 해야 되는 건데 기업이라는 건 그러면은 아 이게 옵티머스 아니 그러니까 나는 결론은 그거야. 테슬라가 너무 비싸. 어 그렇게 결론이 나. 죄송합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 이런 내용들은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서 얘기하도록 하죠.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서 이런 계산을 본방에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방에서는 딱 핵심만 하고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